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토기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화 기자입니다. K방산이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파헤쳐본다. 저희 밀톡 시즌2의 다짐인데요. 과거의 무기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시즌1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보다 깊고 생생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밀톡 시즌2를 이끌어갈 새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식 작가 겸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식입니다. 네. 작가님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역사나 무기에 대한 관심도 꽤 높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환경이 뭘까요? 환경,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하고 사실은 지킨다는 면에서 같은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생각해보면 물리, 화학, 생물 다 어우러져서 이해를 해야 되는 좀 종합적인 공학이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무기, 방산 이쪽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모든 걸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 통하는 점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관심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곽 작가님이 저희 밀톡 시즌2에 합류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과학적 사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사실 시즌 1 때 이 프로그램을 진짜 종종 봤었거든요. 오, 네네. 특히 우리 FA50 소개해 주셨던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몇 번 반복 시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고 약간 실물이 여기 옆에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롭게 돌아온 밀톡 시즌2 첫 번째 주제는 군함입니다. 수상 전투함이라고도 하죠. 군함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시즌2가 나온다는 건 시즌1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오늘 긴장되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10여 년은 수상함 정도 타고 32년, 32년 중 22년을 잠수함을 종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bun군식에는 잠수함이 특화됐다 이런데 그렇지 않고 저도 압니다. 군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군함 얘기를 같이 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대전에 있는 국립한반대학교 국방우주공학과 양민수 교수입니다. 저는 그 하나오신에서 올해 생산 현장에서만 지금까지 42년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입사할 당시에는 사실 그 상선 사업부로 이렇게 입사를 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잠수함을 갖다 건조한다 그래가지고 특수한 사업부로 이동을 했어. 우리 209 잠수함, 또 214 잠수함, 현재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있고 214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그 공백기에 다시 수상함으로 이렇게 근무지를 이동해가지고 KDX-1, 그다음에 KDX-2, 그다음에 KDX-3 구축함을 실제로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또 케이블 결선도 하고 또 장비 그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해군에 인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주로 해왔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한때 국력의 상징이자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군함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그 한국인이라면 심장을 뛰게 할 이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배가 바로 거북선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어떻습니까? 거북선 유명하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북선에 대해서 좀 널리 퍼진 오해 중에 하나가 이순신이 거북선 개발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처음으로 거북선이 개발된 것은 그보다 한참 더 앞서서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1415년 음력 7월 16일 기록을 보면 탁신이라고 하는 신하가 당시의 임금님이었던 태종 임금,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 임금님 충무공 이순신 시대보다는 한참 앞서는 시대의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충무공 이순신보다 한참 앞선 몇 세대 앞서서 이미 보급이 되어 있었고 그 무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적재적소에 충무공 이순신께서 그거를 잘 활용한 거지 처음 개발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거북선은 도대체 누가 개발했느냐, 누가 진짜로 만들었느냐,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거북선과 관련해서 뭔가 사람 이름을 한 명 정도 알아놓는다면 우리나라 해군에도 이제 나대용함이라는 배가 있는데, 나대용 장군이라는 조선시대 장군, 이분이 거북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임진왜란 다 끝난 다음에 거북선을 타고 다녀봤더니 거북선이 좋기는 좋은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더 적은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는 창선이라는 배를 내가 개발했습니다. 나대용 장군 뭐 이런 분이 아마도 거북선에 관한 기술적 이런 거에 대해서 활약하신 인물로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일 것이고, 충무공 이순신이 거북선을 꼭 개발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한국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이거든요. 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후손을 잘 만나야 이 빛이 나는구나. 사실 그때까지는 나대용이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나대용함이 나오면서 조상이 부활한 거죠. 이제 부활한 건데, 그래서 이 여사를 역사 사주를 다 찾아가지고 그 책도 만들어, 책도 나대용 장군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오늘날 보면은 나대용 장군은 조함 단장격이에요. 그러니까 총 실제 현장에 감독하고, 참모총장은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사인만 했어, 사실. 근데 나대용 장군이 실제 감독하고 잘 찾아내신 거예요. 거북선 같은 경우는 전투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일본 배를 보면은 아주 작고 빠른데 주로 상대방 배에 올라타가지고 백병전하고 기총을 쏘는 배였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판옥선 같은 경우는 노를 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을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2층 구조로 판옥선이라고 그랬고, 거북선은 거기에다가 판옥선을 조금 더 약간 작으면서 철갑을 씌워가지고 방탄도 되고 장갑도 되고 좀 빠르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선이 장갑을 해서 빠르게 적진을 돌파하고 기선을 제하면 뒤에 있던 판옥선이 들어가지고 하포가 좋으니까 천자 지자포 같은 걸로 제압하는 그런 작전을 한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네. 조선 시대에도 이만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되는 배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안타깝지만 또 그 이후에 조선 수군의 배는 또 세계 군함 발전상과는 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는데 그거보다 100년 앞서서 1492년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원양 항해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식의 민간 분야에서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기술이 유럽에서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를 멀리 타고 다니면 그만큼 무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 개량이 되다 보니까 뭐 군사 목적으로만 방어하기 위해서 배를 뭐 갖춘다 이런 걸로 그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면서 엔진을 싣고 바람이 없이도 그냥 증기기관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도 나오게 되고, 아예 전체 몸통을 다 철로 만든 철선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조선의 군함 기술은 사실상 그에 비하면 좀 답보 상태로 좀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시대 조선 말 정도가 되는 1906년 20세기 초죠. 이때 정도가 되면 영국에서는 드레드노트함이라고 해가지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급의 전함이다라고 해서 배 크기를 뭐 10,000톤 이상, 2만 톤 좀 안 되는 규모, 17,000톤짜리 배다 이런 걸 막 만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판옥선, 거북선 이런 배는 100톤에서 300톤 사이 정도 규모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거북선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지만 계속 기술이 저쪽은 발전을 하니까, 무역을 워낙 많이 하고 상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배가 커져가지고 영국에서는 거북선 100배 크기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싸우러 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경쟁에 뭐 상대도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훅 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결국은 이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같이 기술이 발전돼 줘야지 이게 강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해군이 융성할 수 있는 기회가 신라시대, 통신신라시대 장보고 해상
왕이 있잖아요. 해상왕. 완도를 기지로 해가지고 삼국 무역을 주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배도 우리 한국이 제일 컸대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와서 막 읊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줄 잡아서 해군, 정식 해군 아니지만 해양에 종사한 사람이 1만 명 정도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때 이제 개성 발전을 못 시킨 거. 두 번째는 사실 거북선 같은 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거든.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거북선이 물속에 잠수도 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거북이 같이 생겼으니까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일본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때 또 그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 세 번째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1960년대, 70년도 사이에서는 독한 간첩선만 완전히 올인했어요. 간첩선 잡는데. 보면 그때는 뭐 주야로 잠수함은 없었지만은 수상함 타고 고속정을 막 양산했어요. 170톤짜리, 200톤짜리 잡아 그걸 막 100척 이상 만들어내고 그거 했으니까 대양해고로 갈 여력이 없었어요. 북한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세계 1등 한다는 건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암흑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해군 최초의 군함은 언제 이렇게 가지게 되나요? 해군의 군함 하면은 해군의 소위 말해서 족보, 호적에 들어가는 걸 군함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fleet list 그래요. 1945년에 이제 우리 뜻있는 분, 초대 참모총장을 하신 손원리 제독이 해방병단을 창설했어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는데 해군이 육해공군 중에 제일 창설을 먼저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945년 11월 11일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해군 창설이래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육군 창설됐고 4년 후에 공군 창설됐어요. 이제 창설을 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원일 제독이 이제 정식으로 1948년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발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하죠. 해군 발족은 했는데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야지 미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뭐 상륙정, 뭐 길이 소해함 이런 거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으다 보니까는 이거는 전투함은 아니란 말이죠. 필요한 건 전투함 아니겠어요? 싸움하는 군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949년 6월부터 손원일 제독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금모으기 같이 함정 건조 기금. 그래가지고 막 해군 부인들이 나서가지고 바느질해가 싹바느질해가 돈을 1만 5천 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도 거기에 이 공감을 해서 감동을 해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4만 5천 불을 준 거예요. 또 그걸 다 가지고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찾았어요. 어떤 배를 가져올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독일군하고 유럽에서 싸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 한참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 태평양 건너서 일본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은 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쭉 집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배가 많이 운영이 될 때는 군대 한 군대 미군이라는 군대 안에서 배가 막 7,000대씩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장기인 물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물량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라고 해서 배를 많이 생산하기도 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많은 배들이 좀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군인들 다 제대해서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배가 있어도 뭐 어디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좀 낡은 배 같은 경우는 고철로 팔아먹는 배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흘러가가지고 이제 일반 군함이 아닌 배를 조정하는 이런 거 교육하는 데 흘러 들어갔었던 거죠. 거기 이제 들어간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배가 너무 남아 나가지고 이 배를 그냥 버리고 새 배를 하나 더 구해와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만든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 배였는데도. 근데 이제 우리 손 제독님이 그때 잘 본 거죠. 저 배 정도면 우리나라 실정에도 좀 맞는 배인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배인데 이렇게 민간 쪽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싼 값에 살 수도 있겠다. 그거를 18,000달러에 샀어요. 이제 쉬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949년도에 이듬해죠. 이듬해 이제 그거를 끌고 오는. 그 끌고 오면서 하와이쯤 와서는 3인치 포를 달았어요. 포를 하와이에서 정비창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다가 괌에 또 왔어요. 괌 들려서는 탄약을 100발을 싣는 거예요. 100발 싣고 사격 훈련도 5번밖에 안 했다. 5번.
그렇게 하고 4월 10일 날 왔어요. 이제 그 50년 4월 10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부터 5월 달에 이제 좋은 배 가졌으니까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항구 저 항구 들어가면서 훈련하고 끝날 때쯤이 되니까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정보에 의하니까 이상한 배가 내려오거든. 그래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백두산함이란 말이에요. 1949년대 명명식 했는데 그 배가 부산 아파트에서 그걸 격침시켰어요. 거기에 600명이 타고 있었다고 게릴라 요원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마 못 먹었으면은 부산 일대 온통 아수라장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쪽에서 그 배를 일컫던 배 이름이 화이트헤드함이라고 불렀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로운 게 백두산의 백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맞네. 하얀 머리. 흰 머리, 흰 네네. 백자에 머리 네, 두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화이트 헤드라는 말하고 딱 들어맞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백두산 될 운명을 타고난 배가 아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사연 끝에 우리나라로 온 배죠. 네.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럼 또 우리 배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 전투함 어느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는 이제 장시간 전투하려면은 기름 배도 따라다니자. 수리 함정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를 공짜 아니면은 약간의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1955년까지 근 80여 척을 가지고 있어요. 오 많이 가져왔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그야급수적으로 발달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하게 뛰어난 게 1963년도에 그야말로 구축함이란 구축함은 2차 대전이니까 싸움을 제일 잘한 배거든. 네네. 이게 이제 잠수함도 잡아내고 뭐 공격하고 폭리로 공격하고 이런 이 배를 사왔던 그때 이제 우리도 이런 배 정도는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군들이 생활했죠. 그런데 그런 배는 크단 말이죠. 한 3,000톤, 3,500톤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해군 사관생들 원항 훈련도 저도 그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북한에서 막 간첩선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가 뭐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 간첩선은 반잠수 이런 거 엄청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정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170톤짜리 제비, 뭐 230톤짜리 PKM 참수리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100척 이상 만들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국의 군함을 쭉 정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오면 안 되겠네.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방위성금을 대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학생호예요. 학생호. 그래가지고 학생 800만 명, 교직원 20만 명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게 학생호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이거 뭐 이 정도면 우리도 큰 거 만들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81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양재도 잘 알 건데 이제 한국형 호위함 울산급 울산함이라 울산함 그거 만들면서 이야 이게 센세이션이 이렇게 뭐 그 손님 치료나 정신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완전히 전투체계 자동으로 돼 있고 막 그 전탐실 들어가면 막 휘황찬란하거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데 다 그거 뭐 중위 전투 장비는 우리 거 아니고 좀 사오기는 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의 호위 구축함 시대를 여는 선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군함에 대한 열망이 현실화된 거는 1980년대 초입니다. 드디어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이 취역하면서 이 국산 호위함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 제동님 직접 타보셨죠? 지금의 이지스함처럼 그때 호위함이 꿈의 함정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했고 손님도 많이 왔고 그 호위함 특징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조선소에서 우리가 만들었고 아까 미국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국산 전투 체계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포도 함포 명중률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간첩 그 대간첩 작전에도 아주 좋았고 특히 그때 이제 통신안 하더라도 저희 동기들이 저같이 호위함 타는 배가 있고 아까 같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구축함 뭐 이렇게 뭐 경기함 뭐 그런 배 타는 배들은 조금 이제 같이 많이 이렇게 교환해도 굉장히 리빙 컨디션이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격 대회를 같이 해요. 같이 섞어서. 근데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표적을 같이 쏘아야 되는데 우리 그 호위에 먼저 쏘면 그 표적을 명중시켜서 아예 표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이제 그 구축함 그 미국에서 들어온 배들이 굉장히 좀 꺼려했어요. 우리가 같이 하게 하는 거. 탄으로 쏘는군요. 예, 실제 이제 저희들은 그걸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게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그다음에 이제 동해급 뭐 그런 초계함에서 한 28척도가 이제 대량으로 그건 이제 중령이 주의하는 배예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국산 전체기를 썼고 그래서 그게 영군의 수호에 84년부터 93년까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렇게 함장님께서 사격 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KDX 그 5인치 포 사격할 때는 주로 이제 대지 사격, 대함 사격 이렇게 하는데 사출탄 무게가 한 개 한 30kg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시운전 할 때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상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게 가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그걸 성공한 무려 한 14번 정도 일반 그 민간 회사에서는 무기를 갖다 아무 장소에나 이렇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함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적재를 하려고 하면은 사출단을 한 50발에 100발을 갖다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장약하고 몸살 적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만 실패하면은 다시 배에서 이렇게 회사 무기고로 이렇게 확인된 장소에 다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열 몇 번씩 반복하다 그때 이제 건조 과정이 사실 그 사격하는데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아까 이제 호위함, 울사급 호위함이 이렇게 최신형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구경도 올 만큼 이렇게 반겼던 그런 배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아까 들여온 구축함을 주력 전투함으로 쓰고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구축함을 만들지 않고 우리 손으로 호위함부터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그 당시에 이 구축함은 2차 대전 때 주력함이에요. 거기에 모든 그 군함의 기술 다 들어 있고 좀 비싸요. 크기가 3,000에서 3,500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겨우 기껏해야 학생호에다가 PKM 이런 고수정 만드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다운사이징 하자. 그러나 그 기술은 현대 기술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하는데 좀 작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급 호위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아까 양재도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좀 작은 거 1200톤짜리 천안함급을 만들어놓은 그때 당시에 그 국방비,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거죠. 사실은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보든 미군이 해군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건 불변의 거의 진리 같은 거거든요. 러시아군, 중국군이 뭐 미군에 좀 도전을 한다라고 해도 해군은 도저히 미군하고는 절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일어날 듯한 전쟁 상황인 남북 간의 어떤 싸움을 상정을 하면 큰 싸움, 어떤 전략적인 임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군이 다 주력으로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작전, 뭐 이런 거를 좀 더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적인 생각 속에서 또한 좀 작은 가지가- 배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은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다 준다는데 왜 해군을 키워? 이런 것이 군 내부에 이 머리에 박혀 있죠.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약간 싫으셨군요. 약간 맺히셨군요. 이런 때 얘기하면 언제 해요? 이거는 그건 한미 간의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미군이 해준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00% 나누면 미군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국방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했고 또 좋은 배를 갖다 건조하려고 해도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나라 이제 대항 해군 이 전력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승률이 있을까? 이런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거단 말이죠. 방사능 종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사실 대항 해군 이제 전투력이 진짜 막강해지고 씌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일본은 핵심적인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돈 많이 해보고 펴달라 이거지. 우리 국민들도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이런 것 갖다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많이 편입돼 가지고 좀 이렇게 방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제 부탁드립니다. 생각에는 이제 방사청이 2006년에 창설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육해 공군에서 해군 같으면 조함단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해군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랄지 대간첩 작전, 간첩 잡는 게 주요였기 때문에 호위함을 먼저 했지만은 해군에서는 1980년도 초부터 해군 구축함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해군은 배를 만드는데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획 잡고 돈 준비하고 중계 가는데 한 4, 5년. 그다음에 조선소에 들어가 있는 데가 한 3년 정도 걸리고 이재싸움 같은 경우 잠상 같은 4, 5년 걸려요. 그럼 합치면 1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이 1980년대 초부터 이제 호위함을 하면서 그때 동시에 구축함도 이제 연함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구축함을 시작했던 거예요. 단계적인 단계였다. 스텝 바이 스텝부터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울산급 호위함이 또 한때는 가장 강력한 이 군함이었지만 9척 모두 지금 현재는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규모나 무장을 강화한 차기 호위함 사업이 배치 1, 2, 3, 4까지 계획이 돼 있죠. 이것이 마무리되면 모두 26척의 차기 호위함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해상 전력 정말 막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26척이 되면 울산급 호위함이 9척이 다 퇴역을 하더라도 기존의 구축함 못지않게 강력한 화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내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설계하고 만들었다. 두 번째, 이제 전투 체계면 함자 사람의 두뇌와 같은 거거든요. 전투 체계를 옛날에는 두뇌로만 봤는데 지금은 센서 잡는 그 레이더나 그다음에 두뇌, 그다음에 슈터, 무장까지를 전투 체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우리 이제 이게 전부 국산화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울산급 배치 3 최근에 이제 진수한 충남함 같은 경우는 어떤 급이냐면은 전투 체계가 복합 센서 통합 마스터라고 해서 멀티 펑션 레이더예요. 그 동안에 이제 레이더들이 이렇게 휴전형 레이더였는데 이지스함처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고 사면에 90도씩 카바에 360도 보게 고각도 0도에서 90도까지 초당 수천 발의 방사를 쏘아가지고 국산 미니 이지스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텔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배에 보면은 경사를 뒀을 거예요. 뭐 10도나 15도. 그러면 적 함정이 우리를 잡았을 때 굉장히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존성 기술도 좋아가지고 박스 거더라고 가지고 우리가 피격을 당했을 때 배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국이나 그다음에 필리핀 등에도 지금 수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약하자면은 정말 이런 배들은 국내 방산업체 기술의 백화점이다. 이게 전부 국산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전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이제 체계 연동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전초함정으로 보시면 돼요. 배치 3의 그 아름다운 배는 저희들은 그걸 스마트하기도 하고 해군은 또 굉장히 뷰티풀십 그렇게 용어를 써요. 이제 미군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지스함 이야기를 했지만은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이렇게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건조할 당시에는 자기 나라 제품 쓰니까 일정하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비용을 갖다 제공하지만은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메인테넌스라든지 이렇게 부품이 고장 나가지고 다시 사려고 할 때는 건조할 당시보다 몇 배의 가격을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고장난 부품 때문에 이렇게 운항을 못한다는 것은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쳐도 이제 계약할 때 저희들이 완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승조원들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지스함도 들어온 지가 15년, 뭐 16년 다 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장 나면은 함장이 우리 승조원 전문 부사관들하고 같이 해서 트러블 슈팅해서 메뉴를 보고 1단계로 고칩니다. 함장이 배수리도 해야 돼요. 함장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함장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이제 팀워크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부사관들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국내에 상주하는 우리 미국 기술자 몇 명이 있어요. 아까 후속 군수 지원, 뭐 LTS, 뭐 그런 게 있어요. 핵심 뭐 네트워킹, 뭐 스파이 레이더, 뭐 무장체계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비창에 우리 한국 이제 군무원들이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 굉장히 좀 비싸게 이제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남아에 팔면 이제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 군이 또 군함의 국산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핵심 전략 자산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국산 잠수함의 역사를 함께한 두 분 이렇게 저희가 모셨으니까 오늘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K 잠수함 획득 굉장히 늦은 편이라고요? 북한보다 우리가 잠수함 30년 늦게 가졌어요.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분석하면서 이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선 상륙 작전을 허락 안 했을 건데 연합군이 못 들어오게 했을 건데 부산 앞에서 다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자마자 잠수함을 빨리 가져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30년 먼저인 63년도에 또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빨리 가지려고 했죠. 저 사관학교 졸업하니까 그때 막 잠수함 잡는 연습 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야 우리가 다 해주는데 뭐 필요해. 그러다가 우리가 아주 가지려고 열망이 심하니까 그러면 우리 거 디젤 잠수함 그거 뭐 다터 그때 2-3천 톤 됐어요. 그걸 가져가라 사가라는 그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2차 대전 쓰던 건데 단종됐단 말이에요. 부품 이런 것들.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프다. 애물단지다. 그래가지고 서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잠수함 3개를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경쟁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20급 1200톤짜리 잠수함이 11개국에 42척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풀어붙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갖게 됐고 첫 번째 배는 독일에 가서 OJT 언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승조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가서 기술을 전수받았죠. 첫 번째 배는 거기서 건조하는 걸 다 봤어요. 현장 가서 우리도 보고 건조하는 사람들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부터는 머터리얼 패키지 재료를 다 사다가 대우조선해 양에서 8척을 조립 생산했죠. 90년도 말까지 이제 9척이 나온 거고 한 10여 년 있다가 현대에서 1800톤짜리를 3척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척 추가로 해서 대우하고 현대하고 교호로 만들었어요. 그런 기술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졌던 게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다 비딩을 했는데 우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독일하고 붙었어요.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해군 생활 마지막 3년을 독일의 그 조선소에 있었어요. 이제 원자재를 검수하는 그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내가 다 얘기해줬죠. 국내에다 이래서 돌아가는 거를. 결국에는 뭐 그 전날까지도 막 독일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한국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다 가르친 사람들인데. 근데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완전히 뿔나가지고 EU에서도 조사했어요. EU 왜 졌어? 우리가 이렇게 다 기술 전수해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20년 만에 독일을 눌렀다. 핫 이슈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10여 년 지나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 3,000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하십니까? 네, 나는 자부심에. 이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근거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일단 최고 잠수함이다. 네, 그 정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는 잠수함 관련해서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고 또 이지스함 만드는 뭐 원 제작자 이 미국 같은 데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요. 물론 그 약간 독일 잠수함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인정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독일 잠수함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기술 자료들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 잠수함을 건조했지만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인도 시점 한 번 놓친 적 없이 해군에 인도시켜 가지고 조함을 하면서 한 번의 사고 없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그 대단한 거고 잠수함 제작을 해보시니까 특별히 힘든 이유가 수조를 해가지고 깡통 같은 링 후레임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조립하기 전에 각종 그 섹션마다 플랫폼을 갖다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먼저 오픈된 공간에서 플랫폼에 각종 장비와 배관 파이프 이런 것도 먼저 설치를 하고 특수한 유직이라든지 슬라이딩 유닛도 공법을 해가지고 미끄럼틀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집어넣고 각 섹션마다
조립을 해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할 당시에는 HY 80관 같은 경우는 예열을 갖다가 90도씩 이렇게 뜨겁게 예열을 해야만이 나중에 용접 후에 300m까지 다이빙을 하더라도 전체가 이렇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깼군요, 작업하는 데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덥죠. 체감 온도는 거의 막 100몇십 되는 데서 정말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좁은 공간에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혈관이죠. 배관 파이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물론 밖에서 이렇게 제작된 파이프도 있지만은 그냥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형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또 파이프도 있기 때문에 배관 작업하시는 분들 또 각종 그 케이블을 갖다 이렇게 포설을 해가지고 결선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 일반적으로 결선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잠수함이 결선하는 것들은 우리 항공기에 작업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물리는 게 아니고 다 바늘 같은 그런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핀을 찍어서 그 100개에 넘는 구멍 안에 이렇게 다 삽입을 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탑재하는 거 지금은 연료전지라든지 리튬 전지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납축 전지로 해가지고 작은 이렇게 탱크 안에 240개씩 이렇게 배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1000개가 넘는 개수로 하면은 악사를 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돈이 없는 없겠군요, 계속. 몇천 개씩 작업을 하려면. 그거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보통 한 10일, 일사 같은 경우 한 14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거 이외에 발사한 관련한 작업들 뭐 설명을 하자면은 뭐 밤새도록 하더라도 이렇게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정교하게 아무리 그 쉬운 작업이라도 허투루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게 이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잠수함 건조에 또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이론이나 배경이 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김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면 아까 중간에 쓱 지나가면서 HY80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HY80이라는 게 철판 종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HY80이라는 이름이 붙은 철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 일드의 약자로 HY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질기다라는 뜻이죠. 예, 철판이 이제 질긴 그런 철판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이제 이 잠수함을 물속에 깊이 300m 이상 깊이 정말 엄청난 수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튼튼한 그런 철을 이용을 해서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하고 튼튼하면서도 이 잠수함을 이 유선형으로 아름다운 곡선으로 쫙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붙이려면 그냥 무슨 방어벽에 쓴 것 같은 그냥 무조건 튼튼하고 두껍고 강하기만 하는 철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은 잘 되면서도 튼튼하기는 아주 튼튼한 그런 철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철판이 항상 잠수함이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이 너무 잘 쓰면 또 곤란한 거예요. 가능하면 최대한 또 녹이 안 슬게 되는 그런 뭔가 모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철판을 대량으로 구해서 큰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산업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보면 이 배 만드는 산업, 조선업이 잘 되는 나라들은 주로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철강 산업하고 다 같이 잘 되면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질 좋은 철이 잘 만들어져야지 배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요즘 자동차 산업이 잘 된다, 철을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 데가 많으니까 철강 산업이 더 질 좋은 철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투자도 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싸고 질 좋은 철이 더 잘 나오면 그걸로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이 같이 가는 그 흐름이 있죠. 과거에 뭐 일본도 그랬었고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철강 산업 같은 이런 연결돼 있는 산업이 같이 잘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오신 다녀왔어요? 아마 제 몰래 이렇게 한번 다녀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잠수함 다녀온 것 같은데. 잠수함은 엄청난 그 크기 수압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진원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트루 서클. 이게 똑같이 완전한 원으로 이렇게 장비를 집어내야 되고 사람이 다녀야 돼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 특정 부위가 찌그러져 있으면 거기가 압력이 작용해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잠수함은 맨 중간 센터에서 맨 앞에까지, 맨 뒤까지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장비를 놔야 돼. 그래야 물속에서 균형을 맞춰.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를 중요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현대 잠수함은
길이 대 폭이 한 9대 1 정도가 돼야 안정성을 잘 유지해요. 링 프레임 자체가 한 30T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삼촌도 같은 경우는 한 45T 되고요. 300m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한 15mm 정도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잠수함 자체가 실제로 눈으로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쭈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못 만들면 막 물 새고 난리 나겠네요. 아, 큰일 나죠. 천천히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잠수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수함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잠수함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지.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성공한 나라가 없더라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말고는. 또 다른 핵심 전력인 구축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 배를 타고 싶어 했어요. 옆에서 구경도 엄청 갔었어요. 요즘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나올 때 항공모함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 가서 교육받을 때 교관이 속이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배는 이렇게 항해하다가 이제 파도가 치면 기울어요. 그러면 기울으면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성격을 복원력 그러거든. 근데 뭐 배가 수상하면 가다가 한 90도 정도 집어주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90도 이상 되면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잠수함은 너무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180도 뒤집어져도 고기가 와서 딱 치기만 하면 원래 돌아간다. 오뚜기처럼.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잠수함이 어려워요.